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은 언제나 하나 파이썬으로 만나보는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세션 아시다시피 초급 세션이고요. 파이썬 기본 문법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나 자기가 좀 더 난이도 있는 내용을 원하시거나 이미 디지털 포렌식에 익숙한 분이라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분석이나 여러 가지 아닌 내용들이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다 보니까 다른 분석가분들하고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라는 곳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인지라 저희 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데 나가서 파이썬 같은 것들도 교육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들 중에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또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현한 기능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도구로 구현할 수 있고 어떻게 구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나눠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폰이라든가 아니면 PC 같은 그런 디지털 매체들을 나타내고요. 이 포렌식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론 법의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건 현장이나 사건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좀 유의미한 정보들을 도출하는 그런 기술이나 학문을 의미하는데요.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조합해보면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방식이 사용되는 매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개인에 대한 기기 보급률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이 범죄나 여러 사건들이 디지털 기기를 경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최근에는 범죄 사건 외에나 이제 내부 감사나 침해 사고 대응에서도 이 기술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파이콘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발표인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디지털 포렌식에서 프로그래밍과 파이썬을 쓰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라는 게 사용자의 행위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양 또한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뭐 메일함 같은 것도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누적해서 쌓이게 되면 1000통, 2000통까지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거고, 역시 프로그래밍 또한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에 대해서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이 디지털 포렌식에서 프로그래밍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파이썬을 쓰느냐? 그건 딱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셨다면 한 번쯤은 볼 문장이죠. 파이썬 문법 자체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기 쉽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도 굉장히 빠르게 코드를 짜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나 케이스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찾다 보니까 이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도 알았고 그럼 어떻게 왜 그런 프로그래밍과 파이썬을 쓰는지도 알았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안에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다뤄볼 내용은 준비 단계에 있는 도구 개발 단계, 그리고 조사 분석에 있는 데이터 추출이나 분석 단계,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어떤 곳에서부터 수집을 하느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기라면 대부분 수집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하드디스크나 USB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수집을 진행하고 분석을 진행하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최근에 뭐 스마트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로봇 청소기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많은 업계분들이 연구해 주시고 또
네, 그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기기를 수집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원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원본이 훼손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징 기계라는 걸 이용해서 사본을 하나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본에 대해서 이제 분석용 PC에 연결을 하고 그 분석용 PC에 깔려있는 파이썬이나 파이썬 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파일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문서 안의 내용들이나 파일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관 증거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SNS 같은 글도 보관 증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잘 생각해보면은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이것만으로 범죄 사실이나 여러 사건에 대해서 사실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생성 증거라는 것을 주로 분석하고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생성 증거라는 것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저희가 분석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아티팩트라고 칭하고 저희 업계에서도 아티팩트를 분석하고 추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살펴볼 거가 아마 이 아티팩트 위주로 될 텐데 이 아티팩트라는 게 운영체제마다 굉장히 다르고 또 종류,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해당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쉽게 파이썬으로 파싱이 가능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아티팩트들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레지스트리라는 녀석인데요. 이 레지스트리라는 애는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운영체제에서 이제 설치를 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특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게 이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지스트리는 이제 가장 큰 단위인 하이브 안에 키 그리고 밸류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되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지스트리에도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USB 연결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 좀 사건과 관련돼서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레지스트리 정보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게 한글 MRU 관련 레지스트리입니다. MRU라는 거는 이제 Most Recently Used의 줄임말로 가장 최근에 열람한 작업들, 문서들을 의미하고요. 그 MRU 관련된 레지스트리 경로는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실제 이 MRU들은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한글이나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 실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레지스트리에도 다음과 같은 경로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키와 밸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은 저희가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가 인코딩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다행히도 파이썬에서는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모듈을 제공을 해줍니다. will 레지스트리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 큰 단위라고 볼 수 있는 이 하이브와 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win 레지스트리 제공하는 오픈키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current user라는 하이브 값을 먼저 인자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레지스트리의 경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키를 열게 되겠죠. 그리고 그 키에 해당하는 저희가 찾고자 하는 최근 사용한 한글 문서에 MRU 값이 들어있는 value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enumerate value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쓰고 아까 봤듯이 인코딩된 데이터를 다시 디코드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평문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확인해 보면 제가 시스템에서 최근 사용한 한글 폴더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관련해서 아티팩트를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유사한 케이스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리고 여러 워드 파일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답니다. 이 레지스트리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웹브라우저에 대한 포렌식.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웹브라우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방문을 한다거나 개발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스택 오버플로에 들어가서 도청을 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굉장히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를 분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웹브라우저도 굉장히 다양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을 수 있고 엣지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보여드릴 거는 크롬과
크롬을 위주로 보내드릴 건데 이 크롬이 국내 개발 웹브라우저들과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블링크 엔진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추후 나중에 코드 개선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면 여기 예제에 있는 코드를 개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크롬에 있는 정보들, 저희가 찾고자 하는 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라든가 접속한 그 URL 등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스토리 파일이라는 데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히스토리 파일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물론 숨김 처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시려면은 폴더 보기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 경로로 접근하게 되면은 크롬 브라우저와 관련된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히스토리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확장자가 없습니다. 이 확장자가 없으면 저희가 어떤 파일인지 파악이 안 되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도 감이 안 잡히고. 그래서 먼저 확장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실제로 파일들을 헥스 단위, 바이트씩 읽어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문자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상단에. 이런 것들을 파일 시그니처라고 하고요. 이 각 파일들마다 이 파일 시그니처가 달라서 실제로 어떤 파일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아니면 조작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시그니처를 통해서 어떤 파일인지 실제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일 시그니처를 판별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실제로 파일 시그니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까 바이너리 이집 모드를 열어서 1바이트씩 읽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텍스트를 열게 되면 그 내용이 깨져 있거나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이집 모드를 읽어서 1바이트 단위로 읽고 저희는 앞에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해당 코드에서 16바이트만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읽은 바이트에서 저희가 원하는 파일 시그니처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파일 시그니처 저 코드를 통해서 파일 시그니처와 일치한다면 SQLite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거기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SQLite인 것을 확인하고 SQLite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열어보게 되면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운로드 테이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것을 언제 다운로드를 시작을 했고 어떤 경로에 파일이 다운로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파이썬에서는 이 SQLite에 관해서도 관련 모듈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SQLite 3라는 모듈을 임포트하고 거의 제가 원하는 이제 그 경로 분석한 히스토리 파일이 있는 그 경로에 커넥션을 한 다음에 커서를 생성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쿼리문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이 쿼리문은 이제 다운로드에 있는 그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을 아이디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는 거고요. 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15개만 추출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들을 실행하게 되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그니처 판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웹데이터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친구는 SQLite 포맷이 맞습니다 라고 결과를 던져주게 되고요. 실제로 이 히스토리 파일을 분석한 그 코드를 실행한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었는지도 표시를 해주고 중간에 다운로드가 취소된 경우조차도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근데 이것들을 수집했는데 혹시 변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악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장을 하느냐. 해시 펑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되게 자료 구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시 펑션은 정보 보안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비밀번호나 전자서명 등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는 이제 증거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맨 끝에 1바이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시값이 크게 다르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조작하게 되면은 파일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해시 함수를 만드는 계산하는 과정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코드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거기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시 라이브러리라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제가 읽어드린 파일들을 인자값으로 넣어주고 원하는 해시 함수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원하는 해시 함수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를 선언해주고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해시 값을 빠르게 계산을 해주죠. 종류는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최근에는 이 MD5 샤워1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 아니 취약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샤256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이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시면은 전부 다 밑에 수집한 증거들, 분석한 증거들에 대해서 밑에 MD5나 해시 값을 다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파일이 삭제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요. 요즘 범죄자들이 굉장히 지능화되면서 아니면은 포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들이 지우기 시작합니다. 파일들을. 물리적으로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이제 강한 전자 기력을 쓰여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못 쓰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맷 같은 기법들을 사용해서 파일들을 다 없애버려요. 물론 이 경우도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 안티포렌식 이후에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복구하거나 이 삭제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파일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파일을 생성하시면은 이 파일 시스템이라고 파일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재정 매체에다가 공간을 할당해줍니다. 여기를 쓰세요 하고 할당을 해주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이 파일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 어디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친구 또한 생성이 돼요. 근데 이 만약 파일을 지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이 파일들을 아예 싹 날려버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싹 날려버리는 인들은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활성화 상태로 바꿉니다. 비할당 상태. 이전에 할당했었다면 이번에 비할당 상태로 바꿔버리고요. 그냥 이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쓰지 않는 걸로 바꿔서 언제든 데이터를 덮어 씌울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파일이 삭제되더라도 이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라는 게 남아있고 파일이 온전하다면은 이 비활성화된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추적하면 파일 또한 복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두 개다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덮어 씌워지거나 이거마저도 삭제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파일 카빙이라는 이런 기법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일에는 헤더 시그니처, 즉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상징하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밑에 푸터라고 해서 이 파일의 마지막 끝에 이 고유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파일 끝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를 스캔하면서 이런 파일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하드디스크 영역을 탐색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삭제하면서 처리했던 그 비할당 영역을 위주로 카빙을 주로 수행을 하고요. 이 카빙 또한 또 완벽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게 요즘 뭐 조각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된 경우가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카빙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에 이 헤더와 푸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코드는 이미지 파일 분석용이기 때문에 복구용이기 때문에 이제 JPG와 PNG 파일들을 대상으로 헤더와 푸터와 헤더를 먼저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좀 생략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적정 이제 이미지를 연결을 해놓고 저희가 아까 복사한 그런 하드디스크들을 연결해놓고 적정 사이즈만큼 계속 읽어드리면서 계속 찾습니다. 헤더를 먼저. 그리고 만약에 헤더와 일치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푸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헤더와 만약 푸터가 동시에 발견되면은 이때까지 축적했던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파일 형태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 복구된 파일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뭐 툴마다 다르겠지만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툴마다 성능마다 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손상된 디지털 파일, 이미지 파일들, 복사본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도구가 인식을 못합니다. 어떤 파일이 있고 이게 어떤 파일 시스템이었는지 인식을 못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카빙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안에서 어떤 삭제된 데이터들 아니면은 삭제된 파일들에 대해서도 쉽게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네, 뭐 이때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복구도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결과들을 이제 깔끔하게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규정이나 조직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검찰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웠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들로만 들어가야 되고요. 사견이 들어가서 안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도구에서 자동으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생겼지만 워낙 이제 사람이 써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활용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의 끝
부분을 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증거들을 수집했었고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이 목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들을 테이블을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가끔 자동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형식은 CSV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 보시면 콤마 단위로 구분이 되고 저희가 엑셀이 아니더라도 텍스트 뷰어 같은 걸로 쉽게 항의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익스포트를 해서 한번 이렇게 넣어보자 라고 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이게 리포트 파이라는 그 CSV를 생성해주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CSV 또한 역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CSV와 관련된 import CSV를 통해서 CSV 관련 함수들을 다 로드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디 대상으로 해시 값들과 그리고 파일 경로 어디 있는지 그런 값들을 불러올지 먼저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SV 파일을 write 모드로 쓰기 모드로 열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객체를 할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들을 순회하면서 그 파일들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해시값들을 이제 write row라는 함수에 통해서 이 셀들에 다 하나하나 적어주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은 제가 지정했던 폴더에 대해서 해시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뭐 여러 보고서들에 첨부되어 있는 그 CSV 파일들을 보시면은 이 파일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시값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표도 좋고 하지만 표도 뭔가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시각화 기법들이 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화 기법들이 적용이 되느냐? 포렌식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다 분석하다 보면은 저희 시간도 다 보내고 눈도 빠지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보다시피 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2시 이하가 정말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보다 보면. 그래서 여러 포렌식 전문가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남들 다 하니까 시각화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변 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시면서 이 매플로립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써보니까 이 디지털 포렌식 관련 데이터들을 시각하기에는 제 성에도 안 차고 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PDF가 100개 있더라도 안에 든 중요한 한 개의 파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나타내기엔 뭔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웹 기반에서 다양한 시각화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웹 기반 시각화를 채택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파이썬과 웹 사이에 뭔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친구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웹이나 이런 것들 잘 몰라서 상당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플라스크라는 친구를 알게 됐고 플라스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크로 시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들게 된 게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라고 있습니다. 그 윈도우즈에 로그인했던 기록이나 로그아웃 했던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는 아티팩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이 히트맵 캘린더라고 어떤 날에 얼마나 더 많이 접속을 했고 몰리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시각화 방식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시각화하는 방식까지 전부 다 봐봤는데요. 이 모든 기능들을 또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서 하기에는 또 인간이 워낙 귀찮은 동물인지라 그런 것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를 이때까지 소개해드리는 가정들을 올인원을 해주는 도구들도 있고 실제로 많이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새로 생긴 IoT 기기에 대해서 이제 포렌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업데이트를 넣어놓고 기다릴 수만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같은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기업 정부 대상이라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삽질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개발했던 그런 디지털 포렌식 도구들은 보통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흔적들,
아티팩트들의 구조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파싱하거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잘 만약에 추출이 되고 분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을지 시각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코드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파싱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시각화까지 해주는지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외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배포하는 이미지들을 쓰게 됩니다. 왜 이 검증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시스템을 조사하는데 한국 시스템만 계속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코드를 짜다가 만약에 이제 아라비아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100% 확률로 코드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비가 가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주고요. 만약에 모듈이 충분히 검증됐다 하면은 이 신규 아티팩트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듈로서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고 이것들을 원래 돌리고 있던 메인 스크립트나 프레임워크에 부착을 하는 식으로 계속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도구 개발 사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던 거라서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 홍보의 목적도 아니고 왜냐면 배포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만들었었는데요. 방학 동안. 실제로 UI나 UX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웹 코딩도 하고 해가지고 UI, UX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서 분석을 해주고 돌아가는 친구들을 이 엔진이라 해서 부분에 넣어서 여러 아티팩트들을 모듈 형태로 붙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도구들이 여러 있긴 한데요. 일단 웹브라우저 정보라든가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기록을 분석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일부분을 스크린샷 한 건데 실제로 어떤 사이트에 가장 많이 방문했었는지에 대한 단순히 텍스트 파일만 아니라 링크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고 어떤 사이트인지에 대해 썸네일도 제시하는 등으로 도구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사용자가 어떤 파일들을 업로드했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 업로드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해시값 그리고 만약에 그 파일을 업로드하고 삭제했더라면 어떻게 삭제를 했고 언제 삭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도구들 제가 만든 좀 허접한 도구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디지털 포렌식 도구들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로 열려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구글의 라피드 리스폰스라 해서 GRR이라는 이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그 말고도 볼라틸리티 프레임워크라고 메모리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플라소, 로건 트레이서 같은 굉장히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으니 혹시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이라면 참여하셔서 좀 저희의 분석에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두서없이 지나간 부분도 있지만 포렌식의 전반적인 그 과정이나 제 노력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마무리 멘트 해볼게요. 원래 이런 것들을 딥러닝으로 안 되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파이콘 이 사전 모임 때도 제가 발표 자료 같은 걸 들고 가거나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딥러닝으로 안 되냐. 요즘 데이터가 또 한창이고 그런 것들 기술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던데 안 되는 거는 아예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외국 회사들이나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저 같은 학생이나 아직 뭔가 실질적으로 법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의 발전이 그만큼 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순수하게 이제 이 딥러닝 같은 것을 맡기기에는 조금 현업에서는 그 판단이나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무게가 좀 무거운 만큼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분명히 파싱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일인데요. 저는 이런 게 재밌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잘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와 함께 이제 같이 도움이 되어주는 파이썬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시간이 안 돼서 더 많은 흔적들에 대해서 다루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혹시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혹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얻으신 게 있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혹시 디지털 포렌식이나 파이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공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아닌 광고인데요. 제가 병역 특례의 나이가 되는지라 혹시나 보안 직종이나 파이썬 개발자 구하시는 분 있으면 좋은 노예 데려갈 기회시고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표가 있기까지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